국민간식 치킨이랑 한 10%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낚시를 하면 오늘의 주제는 새해 첫 제약바이오 상장사 안녕하세요. 약먹은 토크의 김지환. 유진입니다. 자,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조금만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이게 국민간식 치킨이랑 한 10%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 간식이요? 네. 일단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이제 투자자 쪽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새해 첫 코스닥 상장사 에드바이오텍입니다. 한번 이렇게 지켜봐 주세요. 아 이거 많이 더듬었죠? 한 번만. 요즘 그 오스테오 임플란트 사태로 사실 제약바이오 분위기 굉장히 흉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분위기 안 좋은데 에드바이오텍 뭐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인전 상장을 했는데 성공적이었다고 일단 평가를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치로 드러났는데 이게 지난달 13일, 14일 이게 일반 공모를 진행했는데 136만 중 공모에 700%가 넘는 청약률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조달하려고 했던 100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요즘 제약바이오업계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이제 매매 개시도 이제 같은 달 24일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코넥스 등록 기업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제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고 네. 또 청약 규모가 사실 뭐 굉장히 좋았네요. 보니까 예. 경쟁률도 치열했고 예. 뭐 그만큼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뭐 성공적인 또 흥행에 이렇게 성공했던 비결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항상 이런 얘기하면 되게 진부할 수밖에 없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이유는 성장 가능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많은 사람들이 공모에 참여했던 거는 어떤 그런 성장 가능성이에요. 일단 최근 매출 추이를 봐도 그런 게 증명이 되는데 2018년에 이게 한 74억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난해 거의 100억을 넘었죠, 처음으로. 정확하게 120억인데 거의 2배가량 4년간 성장한 거잖아요. 그거 자체로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또한 눈여겨봐야 게 이 업체가 공장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동률이 90%에 육박해요. 근데 왜 그거 뭐 어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장이 2020년 공장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공장의 가동이 빠르게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높고 이번에 이 자금 조달한 것도 이제 3공장을 만들려고 해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수치로만 따져봐도. 그 정리를 좀 하자면 사실 지금 아직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는데 네. 일단 수치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뭐 2018년에 한 70억대 매출에서 지난해 120억대까지 네. 굉장히 빠르게 이제 외형 성장을 했고 또 좀 정리를 좀 해보자라면 뭐 이 공장을 지은 지 뭐 불과 2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그만큼 빠르게 좀 따라오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직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밀주의를 이제 좀 가져가려고 초반까지는. 그래서 먼저 외형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뭐 코로나 시국에서 사실 코로나 시국에서 또 그만큼 또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남다른 기술력 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저희 도입할 때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까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냥 농담 삼아 이제 황금알을 낳는 계란 노른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실제로 제가 치킨을 잠깐 언급했는데 이 회사가 그 치킨 닭이죠. 닭이랑 이제 연관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래 노른자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닭의 노른자에서 특정 항체를 거기다 주입해서 뽑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걸 난황 항체로라고 불러요. 이제 한자로는. 그래서 이 회사가 그 난황 항체 단순하게 난황 항체가 아니라 이 회사가 이제 소 관련 항체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소 관련 항체 특정 항체를 여기다 닭한테 주입을 하면 이게 고농도로 농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추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업체는 얘기를 아직도 안 했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동물용 항체 의약품 업체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이 아직 서툴러서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동물의 어떤 무병 장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약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계란 노른자 많이 먹어라, 계란 많이 먹어라. 사실 거기에 영양분이 다 응축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병을 앓지 않게 하는 항체 성분을 넣어서 그걸 이제 먹이는 거예요, 동물한테.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병을 앓지 않게 하는 그 다음 내 대사인데 그거 다음 어떻게? 하여튼 잘 알고 계시네. 구체적인 설명은 네, 기자가 잘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좀 단순한 기술인 것 같은데 왜 경쟁력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동물의 질병이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관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백신이랑 항생제가 있는데 둘 다 단점이 존재해요. 어떤 단점이면 백신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요. 코로나19 사태를 봐도 알잖아요.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국내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 질병이 발생한 지 한참 됐는데 마찬가지로 동물에서도 어떤 특정 질병이 발견이 되면 그거를 그 약을 만드는 데까지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료에 섞어 먹는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 절차도 단단하고 그다음에 미리 이제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하는 측면에서 백신보다 좀 유리하고 마찬가지로 항생제는 몸에 쌓이잖아요. 몸이 아니라 동물에 계속 누적이 돼서 그냥 인간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물에도 안 좋은데 이 항체로 미리 이거 사전에 예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런데 특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네. 우리가 뉴스로도 다 접하지만 네. 동물 같은 경우에 어떤 질병이 생기면 거의 살처분하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항생제 투여는 뭐 예전부터 네, 계속 그쵸. 해왔는데 네. 그거 자체가 이제 누적이 돼서 또 인간 몸에 또 쌓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병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네.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백신과는 좀 다르지만 네. 좀 그런 개념,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약으로 그쵸. 봐야 되는 거네요. 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일단 이거 먹으면 일단 사전에 이제 병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네. 다 좋아요. 다 네. 좋고 다 뭐 개념도 좋은데 네. 이게 돈이 됩니까? 중견 중소기업부 벤처 바이오잖아. 그러니까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막 성장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래도 요즘에 100억 수준이라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작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되게 잘하는 업체예요. 그만큼 시장이 작아요. 국내 시장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골목 상권이에요. 왜냐면 대기업들이 돈이 안 돼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이게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이랑 해서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기업들이 여기 돈 낸다고 들어오면 사실은 다 죽어나가겠죠. 근데 이 에드바이오텍 대표도 이런 점에 고민을 하고 여기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다만 이게 해외 시장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국내 시장만 대상으로 하는 게 때문에 앞으로 돈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로 이제 사례도 있는데 지금 당장 올해만 해도 여기가 중국 시장에 새롭게 진출을 해요. 이미 어느 정도 계약된 물량만 한 200만 개가 이미 이야기됐는데 그것만 해도 일단 100억 규모예요. 그럼 전년 대비 배 성장이 가능한 거잖아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떤 그 대형 제약사도 여기서 납품을 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죠.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아까 공장을 다시 짓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물량을 더 만들어서 해외로 더 적극적으로 수출한다는 게 이 회사의 어떤 성장 전략입니다.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거는 예, 항생제가 굉장히 싸거든요. 예,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하나 투여하는데 한 100원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그래서 뭐 닭이네 뭐 소네 뭐 키우는 농가에서 예. 그 축산 농가라 그러나요? 예. 거기서 이제 항생제를 계속 투여해 왔는데 예.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를 지금 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때요? 일단은 시장이 좀 다르겠죠. 이제 항생제는 아마 이게 후속적인 조치고 지금 여기는 항체는 선제적인 조치인 거죠. 시장이 좀 다르고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 제품을 출시한 이후로 반증하는 거죠. 이 회사의 제품이 어떤 품질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저도 이제 가격 면에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뭐 내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가격은 알지 못했으나 이런 매출이나 숫자로 이게 방지된다. 그 경쟁력이 좀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이제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질병은 계속 걸리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좀 더 면역력을 키워서 어떤 농가 피해를 줄이고 예.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또 추가적으로 좀 첨가하는 예.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 예. 그 숫자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 그런 의미로 예. 저희가 좀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코스닥 상장도 했는데요. 네.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을 이끌 만한 그런 이슈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여기서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회사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수익처를 다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것이고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일단 동물용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동물용 중에서도 뭐 이제 가축이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을 넓혀서 수산용 사료 첨가제라든지 뭐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반려동물 그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이게 이 회사가 가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항생제 사용 규제 자체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실내로 전 세계 이제 수산 사료 시장이 이 수치를 제가 적어왔는데 2017년 127조에서
이건 내년이죠. 204조 원으로 거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가량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장에 이 회사가 이제 함께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래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컨셉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계란 노른자의 어떤 그 동물용 항체, 예. 이제 이거를 넣고 첨가를 해서 예. 이거를 분말로 가루로 만들어서 어떤 사료와 섞어서 주면 예.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물이든 예. 뭐 물고기든 이런 것들이 이제 무병장수를 그쵸. 할 수 있는 컨셉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처가 굉장히 다변화돼 있고 예. 또 항생제 사용 규제는 계속 엄격해지니까 예.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더 높아질 예. 수 있다 이런 예.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컨셉도 굉장히 좋고 모멘텀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연장선상에서 예. 이게 아까 골목상권이라는 예. 표현을 하셨어요. 예. 골목상권도 우리가 뭐 먹거리 골목도 있고 뭐 예. 골목상권 안에서도 백종원 같은 예. 건물이 나오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이게 정말 예. 진짜 이 사료 시장에서 또는 이 동물용 항체 의약품 시장에서 한국의 어떤 뭐 백종원이 될 수 있는지 또 정말 왕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그 백종원 그분 이렇게 뭐 이렇게 애드립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백종원 그분을 이제 사례로 들어서 얘기하면 그분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건 자신만의 레시피 누군가 따라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글로벌하게는 아니어도 이제 국내 최고가 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이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백 대표님처럼 그 우려하셨던 것처럼 이제 골목 상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회사가 코스닥 상장으로 목표하고 있는 게 글로벌 시장의 어떤 경쟁력 강화하고 진출인데 그러면 얘네 원천 기술이 뭐냐? 그럼 다른 거 없잖아요. 특허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는 것도 특허고 그래서 이 회사 그 수치를 제가 확인했는데 이 특이 난황체랑 관련해서 18건의 특허 등록이 있고 24건의 어떤 지식재산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회사의 30% 넘는 이게 석박사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진행 중이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어떤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동물 항체 의약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예. 다양한 응용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전망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예. 뭐 회사 대표인 정홍걸 대표 예. 직접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예. 뭐 만나보니까 어때요? 팬이 됐죠. 이제 솔직히 말해 사심이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투자는 못하고 그냥 사심이 있고 정말 이렇게 첫인상이 되게 인자하신데 약간 뚝심 있는 사업가 있잖아요. 딱 그런 모습이셨어요. 실제로 이제 그 삶의 궤적을 좀 이렇게 짚어보니까 그분이 1985년에 연세대 토목학과를 졸업하셨더라고요. 토목학과를 졸업해서 웬 이런 동물 의약품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가업으로 종동가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물 가축을 접하고 그 항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2000년에 회사를 설립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기술을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질문하신 데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이분이 이렇게 어떤 그 성장 전략 일단 제3공장의 건설이에요. 그 제3공장이 건설되면 한 5,000톤 규모로 그 제품에 대한 생산력이 늘어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전체 1, 2공장을 합친 거랑 비슷한 규모예요. 그러니까 배로 그 생산 규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5년 내에 1,000억 정도 매출을 달성한다는 게 이분의 어떤 향후 포부입니다. 그 외형 성장적인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플랜을 갖고 있고 예,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있고 또 시장 수요가 또 그만큼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사실 뭐 약간 팬심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너무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편향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분 나빠도 돼요? 일단은 농담이고요. 일단 저도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게 만약 그런 팬심이라는 것 자체로 본질을 흘릴 수는 있는데 저도 일단 기자이기 때문에 팩트를 아까 다 기반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제 물론 여기 투자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단순하게 여기에 주요 거래처가 축산 농가가 있을 거고 뭐 사료 공급업체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 업체들이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면 날씨, 전염병, 뭐 사료 가격 이런 데도 단순하게 영향을 받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달라요. 정부 정책이 갑자기 뭐 항생제를 더 써라. 예를 들어 더 써도 돼. 예를 들어 그렇게 해버리면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또 마찬가지로 뭐 국제 곡물 가격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수치를 다 계산해서 이런 예측이 가능해라고 하면 이게 뭔가 좀 안정적일 텐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예측이 어려운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죠. 근데 저는 좀 역으로 생각하면 되게 안정적일 거란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왜 그러냐면 뭐
특정 치료제라고 했을 때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만 투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백신도 마찬가지로 특정 어떤 질병군에 한해서 이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맞히는 건데 예. 사실 이건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고 예. 그런 거면 모든 동물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 소, 돼지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닭까지 뭐 또 아까 수산물까지도 예.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건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아니, 같거든요. 금방 팬심을 가진 거예요? 아니 그런 게 근데 아니라 방금 나한테 이렇게 위험 요소를 얘기해 자기가 뭐 보완하면 어떻게 해? 항생제의 어떤 한계가 분명하기 네, 때문에 그쵸, 그쵸. 또 항생제 축적 자체가 몸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조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예. 근데 이제 하나 걸리는 게 예. 아까 뭐 글로벌 시장 얘기도 하고 내수 시장 얘기도 했는데 예. 내수 시장의 한계가 이제 좀 분명하다고 아까 지적을 하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동물용 의약품 시장 자체는 이제 포화 상태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미 성숙한 단계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 동물의약품협회에 따르면 이게 2020년에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이 전년 대비 4.1% 성장한 한 8,800억 수준인데 이게 요 정도의 수준에서 막 이렇게 다른 시장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한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이 시장에서 경쟁 업체도 많아요. 국내에 사실은 이게 물론 이 아까 난황항체에 대한 특이한 기술력은 없지만 동물용 의약품을 하는 업체들은 많다면 업력이 50년이 되는 곳이 3곳 이상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랑 같이 경쟁해야 되는데 국내 시장 너무 좁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 성장은 대한되고 경쟁 업체는 어떻게 됐거나 그 탄탄한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해외를 노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관적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시장 규모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글로벌 수산품에 한정된 어떤 의약품 시장이 한 200조 원 이상이었는데 예. 국내는 전체 동물 의약품 전체 시장이 1조가 채 안 되는 거면 사실 국내 시장 굉장히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아까 R&D 인력 굉장히 많다고 예.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정도 연구개발비 넣어가지고 또 공장 지어가지고 제품 생산했을 때 비용 투하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그쵸, 같은데 그쵸, 예. 국내에서 승부 봐서는 조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느낌도 예. 들어요. 근데 여기 회사가 지금 손익분기점이 아니라 정확하게 영업이익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영업이익이 막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매출하고 거의 비용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올해 진출을 하잖아요. 그게 이미 어느 정도 100억어치 이미 장사가 된다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0억 정도 되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더 쌓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대표가 말한 것처럼 1,000억 정도 수준 되면 그 재투자하면서 이제 선순환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당분간은 어떤 외형 성장을 향해서 좀 가는 구조고 예. 초기 비용 투자가 많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이익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예. 미래 성장 가치는 분명하다. 그렇게 예.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뭐 들은 얘기에 비해서 이제 투자자 총평을 좀 하자라면 예. 다른 제약 바이오 회사들처럼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뭐 이런 거보다는 예. 조금 더 좀 안정감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예. 들어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제약 바이오사 하면 투자 이쪽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30-40% 수익률 아니면 몇십 배의 수익률을 기대하시잖아요. 사실 여기는 그런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아까 말했듯이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런 부분에 성장에 제한이 있는데 반면에 아까 그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는 여기가 시장 탄력성이 높아요. 금방 또 회복이 돼요. 왜냐면 아까 예를 들어 조류독감이 생겼어? 그게 뭐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하고 또 다시 복원이 되고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쟁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여기다 투자를 해놓고 뭐 예를 들어 뭐 저축 통장에 넣는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 적어도 은행 이상의 금리 적어도 뭐 이게 10%대 이상의 어떤 수익률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지금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제약 바이오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안정적인 투자도 하나의 뭐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안정적인 어떤 제약 바이오 투자처로 네.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기술력 자체도 굉장히 좋고 뭐 동물의 어떤 무병 장수를 네.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 네. 오늘 코스닥 상장사 에드바이오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약먹은 토크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거 이렇게 재밌게 해야지 이거 해주던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